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북한이 남북한 연락사무소를 그야말로 폭파를 시켰습니다.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장면만 봤을 뿐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남북한 연락사무소가 북측에 설치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매체는 이제 100억, 어떤 매체는 240억 들여서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북한이 폭파시키지 않았으면 그런 게 있었는지도 잘 몰랐을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100억짜리, 240억짜리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건물이 그러면 상당히 좀 큰 거거든요. 우리가 보는 거는 그냥 터지는 장면, 아니면 뭐 흐릿한 거, 아니면 사진 하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뭐 1차적으로는 뭐 금강산 관광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개성공단 2차적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활발할 때는 이제 개성공단에 많은 차량들이 왔다 갔다 했고, 남한 기업들도 투자했고,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 개성공단을 이제 폐쇄하면서 개성공단 입주자가 이제 박근혜를 찍은 손을 잘라버리고 싶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그런 식으로 좀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한 연락 사무소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사무소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 100억이나 240억 정도 들인 거면은 이제 굉장히 큰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건물을 지을 때 이번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남한 자본으로 지었다 이렇게 치면, 남한에서 설계하고 남한의 어떤 건축업자라든지 설계사라든지, 뭐 북한의 법을 잘 모르겠지만 감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건축업자들이 함께 이제 그 건물을 지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사무소를 터뜨려서 북한의 불만이 얼마나 극심한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한이 함께 만든 상징적인 그 건물을 없앰으로 인해서 그 건축업자들이 공들였던 심각하잖아요. 그 건물 하나 만드는데, 그리고 뭐 100억이나 240억 뭐 적지 않은 예산이고, 북한에서 봐서도 그런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인 건물을 터뜨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분노라기보다는 그런 분들 보이지 않는 손길에 뭐 행정 뭐 이런 모든 건축 자재 뭐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 쏟아 부어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공간이라는 곳은 사실은 소통이고 화합과 어떤 단일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대한 그 애착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갔을 텐데, 그걸 터트려 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단순히 우리 돈 들여가지고 우리 세금 들여서 만든 건물을 니네가 터트려? 그렇게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서 굉장히 도발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좀 더 그 건물이라는 것은 그 공간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예 뭉개버렸다라는 게 이제 좀 더 핵심인 것 같습니다. 사실 북한이 이제 여러모로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 발사라든지 또는 뭐 포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어떤 그런 폭력적인 행위도 있지만 메시지가 있어서 남한에서는 어떤 그런 뒤에 담겨져 있는 함의를 이제 분석하고 내놓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런 것은 이제 지난 70년간 많이 해왔잖아요. 뭐 간첩도 보내고, 뭐 서로 하면서 긴장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정치적인 이득,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이제 실험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제가 한번 뮬라또 공동체로 본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뮬라또 공동체는 이제 그 한국실천신학회에서 올 2월에 이제 학술대회 때 발표한 하나의 논문에 나오는 이제 용어입니다. 뮬라또 공동체는 이제 사실은 뮬은 이제 노새입니다. 노새. 그래가지고 어떤 잡종, 그리고 혼혈, 그리고 이제 순수한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그 혐오할 만한 어떤 그 혼혈인들을 이제 지칭할 때 이제 뮬라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대인, 순수한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그 백성들과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이방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돼서 이제 그 공동체의 성격이 잡종, 혼합, 하이브리드 또는 뮬라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왜냐하면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나와서 뭐 종교의식을 행하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토라를 읽고 뭐 성경 뭐 이런 예수 그리스도 뭐 메시아로도 인정을 하지 않는데 그 아주 웃긴 거예요. 이방인이 봤을 때도 특히나 로마 시민들이 봤을 때는 거의 히브리의 한 토착신 하나 가지고 그거를 뭐 메시아라고 하면서 황제보다 더 높게 여긴다? 말도 안 되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뮬라또 공동체가 몇 안 돼요. 몇 안 되고 로드니 스탁에 따르면 40년 동안 꾸준히 뭐 성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작은 공동체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뭐 120명 문도가 모여가지고 했다가 3,000명이 뭐 돌아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전 세계 6천만 명의 인구로 비해서는 굉장히 그 미미한 존재인 거죠. 하지만 로마는 사라졌고 하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이제 번창하고 있는 거죠. 뭐 번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지만 좀 더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번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뮬라또 공동체가 뭉쳐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통한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고 또 하나는 그 뮬라또 공동체의 가장 핵심인 율법, 그러니까 모세율법이죠. 모세율법과 할례. 이거 무슨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유대인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누구든지 할례와 율법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바울을 돌로 쳐 죽여야죠. 스데반처럼. 하지만 이 로마서에서 주장하는 이 바울의 이 두 가지 핵심 주제 때문에 로마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그리고 이제 그 2000년 후에도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뭐 중동 모든 지역에서 모세율법과 할례의 어떤 그 장치에 거스리지 않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이제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한국을 보면 이 뮬라또 공동체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이번에 그 이제 남북한 연락 사무소 폭파 사건도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북한이 독도 문제를 얘기를 해요.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뉴스를 검색을 하시면 남북한 대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꼭 일본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독도는 뭐 민족 고유 영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북한이 이데올로기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전 다르지만 독도는 뭐예요? 그 다름을 뛰어넘는 하나의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치하에서 겪었던 고통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독도는 한반도의 어떤 자존심, 민족의 긍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정치적인 이득과 실과 경제의 득실을 넘어서 독도는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되는 어떤 그 민족 정신이 기린 뭔가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게 언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났고 우리가 저로 밀당을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게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 여전히 한 민족이고 한반도고 언젠가는 통일될 거라는 그 정치적인 암시, 지리적인 암시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 메시지를. 사실 이제 이러한 긴장 상황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4강이죠. 왜냐하면 이제 뭐 이런 긴장 관계가 있고 뭐 비행기가 이렇게 떠야 뭐 괌에서 출격하든 본토에서 출격하든 태평양 함대가 움직이든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소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이걸 보면 또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 트럼프는 뭐 월세 받는 것보다 쉬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무언가를 사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또 들게 됩니다. 그건 이제 외부적인 문제니까 그건 외부적인 문제로 놔놓고,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전투기가 떴다, 정찰기가 떴다, 뭐 이렇게 폭격기가 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댓글에 전라도에 한 방 줘야 된다, 홍어들 한번 때려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보통 많이 연세가 드셔야 한 70, 60대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한 70에서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지역 감정들을 이용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게 좀 문제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누가 한국인인가, 누가 한국인인가. 한국인은 한반도에 살고 반만년 역사를 공유하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될 이제 그런 민족인데, 과연 누가 한국인인가? 우리가 이제 그 4.15 총선을 했지만 4.15 총선 이전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총선은 한일전이다. 총선은 한일전이고, 그래서 결과가 이제 푸르른 세상이 이제 왔고 핑크빛 세상은 이제 쪼그라들고 뭐 이렇게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누가 한국인인가가 참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색깔론, 무슨 말 하면 너 종북이지, 너 좌빨이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국인인가? 아니면 우리가 북한하고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진보적으로 북한하고 손잡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인가? 아니면 그 긴장관계를 이용해서 경제, 정치 전반에서 일제 이후에 친일파 자손들이 득세하는 게 한국인인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중도에서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인가? 이렇게 이제 그 분류별로 이렇게 나눠보면 전체적으로 뮬라또 공동체, 즉 통일을 이루고 한반도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5,000년 역사에서 70년은 굉장히 짧은 거거든요. 그리고 국사 시간에 조금이라도 들으셨으면 뭐 삼국통일 이야기 나오고 삼국시대 있지만 그 삼국시대가 서로 밀당하고 아웅다웅하지만 서로 척지고 뭐 이러지는 않고 통일신라시대 1000년 얘기하고 하니까요. 어차피 통일이 될 건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 쉽게 말하면 제2의 통일을 이룰 그 한국인은 누군가? 끄떡하면 좌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전라도 폭격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도적인 리더가 될 것이냐? 다음 세대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러한 그 진보와 보수 세력 중간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런 가운데에서 업앤다운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자기 가문이나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도
리더는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될 거냐? 뭐 무조건 통일하자고 하는 사람들, 아니면 무조건 뭐 보수라는 명칭을 붙이면서 적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면 그것도 극적이니까는 통일을 이끌 수 있는 통일 한국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절대 화해가 없고 평행선일 테니까. 그럼 누가 돼야 될까? 누가? 이번에 남북한 그 연락사무소 폭파를 할 때 개인적으로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이때다. 뭐냐? 시기도 참 좋아요. 이제 한국전쟁 6.25가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담아서 아마 북한이 터뜨렸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만약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가까이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었다면,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먹었었으니까, 먹었다면 그런 그 긴장과 폭력과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에, 그래서 더워서 막 짜증이 나고 힘들고 막 지치는 그러한 이 한국 정세에 문재인 대통령이 냉면을 먹었다면 정말 시원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대북전단이라든지 거기에 너무나도 극악스러운 일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묻혀서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대북 제재로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액션을 취한 거죠. 액션을 취했고 그것이 폭력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냉면을 먹으면 우리는 여전히 그 냉면 먹었던 순간, 그날 역사적인 순간을 기억하고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의지를 담고 있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어쩔 수 없이 나만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만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또 맞서는 담화문을 발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치권도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주도권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누가 진정한 그 통일 한국인 기준이 되어서 이 한반도 정세를 이끌어갈 거냐? 누가 그렇게 할 거냐? 그러면 누군가는 정말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팍 때릴 때 어떻게 해요? 왼쪽 뺨을 내밀 수 있는, 이게 이제 그 중동 문화인데, 오른뺨을 때리는 건 기분 나쁘지만 왼뺨을 내밀어서 여기로 맞는 것은 더 치욕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왼뺨을, 예수님께서는 왼뺨도 내라고 하는 것은 더 치욕을 당할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해야 된다라는 게 예수님의 이제 쉽게 말하면 햇볕 정책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교회가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오는 음식법이라든지 밀라또 공동체의 어떤 정신이라든지 이거를 개인 대 개인으로만 이렇게 해석하고 네가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 대 국가, 문화 대 문화, 문명 대 문명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안 해왔었어요. 그러나 지금 남북한 관계를 이 밀라또 공동체 사도행전 15장의 관점에서 보면 문화적인 샬롬이 필요해요. 문화적인 샬롬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우리는 개성공단 금강산 통해서 이데올로기로서 더 이상 한반도가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물론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그 이데올로기로 먹고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70%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긴장을 통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당은 참패했어요. 북한에게 요청해서 총풍도 일으키고 북풍도 일으켰지만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문화적인 샬롬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문화적인 샬롬을 누가 이룰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없어서라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도가 돼야 돼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말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 말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700명이 늘었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요.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깊이, 정부, 우리 세종청사도 있지만 정부의 그 공무원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란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바로 통일 한국인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나라 법과 규칙, 여러 가지 행정, 기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결과는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어요. 도장을 어느 쪽으로 찍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질병관리본부는 뭘 따지지 않아요? 질병관리본부는 그 사람의 얼굴색을 따지지 않습니다. 국적을 따지지 않습니다. 지역을 따지지 않습니다. 연령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리지 않도록 하고, 걸렸으면 검사하고 격리하고 치료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질병관리본부의 기준은 뭐예요? 인간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이러한 귀한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정치권과 지역과 통일부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은 우리의 영원한 적입니까? 우리의 동포잖아요.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많은 나라에 참전했다고 해서 마스크를 보냈습니다. 그 나라들은 기뻐하죠.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북한에 마스크를 보냈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뭐 옥수수도 보내고 쌀도 보내고 뭐 했는데 그런 기사는 없습니다. 북한도 몇 명의 확진자가 있는지, 몇 명이 사망했는지 폐쇄 조치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북한 연락사무소를 터뜨렸어요. 만약에 정부가 적십자사를 통해서 북한의 마스크를 300만 장, 400만 장, 500만 장을 보냈다고 해보면 과연 남북한 연락사무소가 터질릴까? 그게 240억이 날아갔든 100억이 날아갔든 건물이 사라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간이 사라졌다라는 거잖아요. 소통의 공간이.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건축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 남북한 연락관리사무소를 설계를 하실 때 소통이 정말 최대한 잘 되도록 설계하셨을 거라는 거죠. 물론 안전도 그렇지만. 그리고 상호 간의 존중과 수평 관계에서 남한은 이렇게 올라가서 얘기하고 북한이 또 이렇게 올라가서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죠. 전부 다 이렇게 앉아서 평행, 수평을 유지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을 북한이 날려버린 거잖아요. 왜요? 이미 코로나 사건을 겪으면서 남한은 여기에 있고 북한은 저 밑에 있는 거예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직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통일 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밀렸던 공동체예요. 우리가 반만년 역사 속에 단일 민족으로 있었다? 정말 그걸 믿으십니까? 고려가 아라비아하고 무역하면서 단일 민족으로 있을 수 있다? 그걸 믿으십니까? 백제가 신라가 중국에 진출하고 서로 무역하고 그러는데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혼혈이고 밀라토 공동체예요. 밀라토 공동체에서 생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 모든 게 달라요. 모든 게 다른데 그걸 서로 존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밖에서 볼 때는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왜? 형형색색 모양 종류가 잘 조화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형형색색 아름다운 공동체가 무엇으로 뭉쳤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테두리 안에 딱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고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때는 이때다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혐오를 막 들춰내는 것이, 그래서 막 거기서 댓글 막 다는 것이 자기에게 표현을 좋겠지만 그냥 그 사람의 수준일 뿐이에요. 우리의 정보의 수준일 수 있고 북한의 수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통일한국인은 이 밀라토 공동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갖고 어떻게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먼저 나가서 연락과 리에이종이 될 수 있느냐. 서로 대치하고 터트리기 시작하면은 뭐 이거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그 시나리오 생각하시는 분들이 결국엔 남한이 이기겠죠. 경제력이나 뭐 이런 것들에. 예? 실례로 뭐 북한이 자기들 비행기 부품을 몽골에다 달라고 그러니까 몽골이 그거 값만 받고 북한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부품 안 줘서 사기치고. 그러니까 북한은 고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아사, 지금 코로나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막 겹쳐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남한이 무언가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도움의 손길이라든지 최소한 인간 존중에 대한 무언가는 맞아요. 그래서 뭐 GP에 다시 뭐 경계병을 배치하고 뭐하고 스스로 보호하려는 방어 기제를 작동하는 건 맞습니다. 왜요? 첫째, 상처받기 싫고. 둘째, 지금 스스로가 굉장히 위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난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때예요. 우리 세금 240억 긴급 재난지원금 받으셨잖아요. 추경 예산안을 해서 받으셨잖아요. 240억보다 우리 국민들이 훨씬 많이 받으셨습니다. 받으셨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어라. 정말 우리 정부가 통일 정부라고 생각하시면 긴급 재난지원금을 남한에만 지급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북한도 왜 우리나라에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도 도청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도청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도청이 그 도청들이 북한에다가 지급을 하는 것이 현 행정체계에서는 맞아요. 하지만 현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하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거예요. 반절만. 저기는 마치 국민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는 이게 법과 정치의 어떤 실현이 상충되는 거죠.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뭐에? 혐오에. 내가 가지고 있던 미움과 불만과 이러한 그 에너지를 이러한 정치적인 사건이라든지 어떤 군사적인 사건이 딱 일어나면 거기에 다 쏟아붓고 거기에 다 몰아부르려는 이제 의도가 있고, 물론 정치권도 이때다 싶어서 공격하고 하지만 다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만 밀라토 공동체는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밀라토 공동체는 누구를 바라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무엇입니까? 두 개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적인 샬롬은 문화적인 충돌은 정말 살인도 일어나고 막 별일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문화적인 샬롬은 우리가 봤어요. 사실은 뭘로 봤습니까? 초코파이로 봤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한국 가수들 좋아하시고, 그래서 한국 가수들이 막 평양 공연도 하고
근데 그 실마리를 풀어서 그거를 확대하고 통일로 가려고 하려면 누가 막아요? 한국인인 것처럼 행사하는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남한에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한국인인가 대한 의심을,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일제 잔재라든지 어떤 집단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국 시민권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의 통일을 막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그 사람들을 어쩔 수 없어요. 늘라떠기 때문에. 다양성, 뭐 말이 좋아서 다양성이죠. 잡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도적인 세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뭐 정광훈 목사라든지 뭐 태극기 부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분들은 역시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고, 진정한 애국자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 주도는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국제정세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다만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원을 간구할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정부청사에서 어느 서류를 받아봤는데 너무나도 작은 거지만 이 서류 하나로 인해서 나비 효과를 일으키고 한반도 정세와 국제 정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신중하게 결제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면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살리려고 하고 그 심령들을 귀하게 여기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기고 거룩한 나라로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누구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까지도 다 갖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소중한가. 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가 소중하고 어린이들이 소중하고 가족이 소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모든 국가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개심으로 뭉쳐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뭐 보복하자 이런 것이 국론이 아니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충분한 역량을 가져서 도울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고 또 통일 한반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